97년에 외환위기 때의 반등의 패턴과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등의 패턴,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외환위기는 국내 위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글로벌입니다. 미국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런 국제적인 이슈에 의한 것들은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도 고정됐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뭐가 또 터지게 되면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외환위기 전에는 그 상승기 때 가격이 적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제위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모든 패턴을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대대 상승이라기보다는 2009년도에 일시적인 상승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시장 접근을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이야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예전에 이분 나오셨을 때 정말 너무 좋아서 예. 책 하나 쓰시라고 그랬더니 쓰셨어요 실제로.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예. 네, 우리 미래셋에서 오셨습니다. 허혁재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허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부동산은 이슈가 아까 우리 권 기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10월 뭐 요때쯤에 대략 2년 전 10월에 어마어마한 전세가 고점을 찍었으니까 그때 그 2년 계약갱신할 이 시점에 대해서 이제는 주인들한테 예. 지금 옆에는 다 뭐 5천 내렸다, 뭐 1억 내렸다 하는데 우리도 좀 내려달라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당연히 할 거고. 예.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지불할 능력이 되면 하겠지만 못하면 이제 그분께 못 드리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금융까지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실제로 이런 가능성이 있는 편입니까, 꽤? 이미 역전세라는 이미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이사를 할 때 보통 추석 이후에 이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가을에 이사 물량이 많겠죠. 네. 2년 전에 이사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네. 최소 2억 정도 낮춰달라라고 했을 때 집주인들이 2억에는 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최근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집주인들이 월세 줍니다. 2억. 예, 우리가 반전세라고 하게 되면은 임차인들이 항상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가 2억을 못 주니까 75만 원씩 그대 대신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근데 아주 극히 소수예요? 아니면 정말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가 자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2억 그러면은 만약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복비도 줘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임차인이 시세에 맞춰서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월세를 내주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전체 금융시장에도 혹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들을 예. 뭐 보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이제 그 가능성보다는 아직은 거래가 되게 활발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수요를 사겠다는 분들이 약간 있거든요. 네. 정말 극소수로 지금 있긴 한데 그분들한테 팔까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그 맥락을 또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을에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건가? 예. 라는 느낌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들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바닥 논쟁이고요. 이건 또 다른 하나는 논쟁이라기보다는 큰 사건이죠. 전세 사기 사건. 아, 예. 그래서 이 바닥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거고 전세 사기 사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인데 가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봐야 되잖아요. 데이터 내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한국부동산원입니다. 네. 근데 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 중에 매주 발표하는 게 있고 월간 발표하는 게 있는데 4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발표한 게 강남 상구에 있는 아파트가 모두 반등했다.
모두? 예, 강남구, 강남성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전주 대비 가격이 올랐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근데 전주 대비 올랐다. 예, 전주 대비. 예, 근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1년 4개월 동안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상승 반전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아 이게 정말 상승하고 있나라고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상승은 맞아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쭉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한국 부동산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지수보다 약간 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전체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국이 다 오른다, 서울이 다 오른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오르는 곳들은 보통 낙폭이 컸던 것들입니다. 강남이 낙폭이 컸어요? 강남하고 서초 낙폭이 안 컸는데요. 낙폭이 노원. 컸던 데 기본적인 거는 송파, 노원, 강동, 마포 이런 곳들이고요. 송도 뭐 이런데? 예? 송도. 송도는 엄청나게 낙폭이 컸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거기 별로 안 올랐어요? 거기도 이제 거기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반등을 가장 한 걸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세종입니다. 세종. 예, 아, 세종도 워낙에 진짜 많이 빠졌죠. 너무 선제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올라오는 거고요. 서울에서 반등이 제일 빠른 건 송파입니다. 송파. 예. 왜냐면 송파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많이 빠졌던 거죠. 헬리오시티 뭐 이런데요? 뭐 헬리오시트 그렇고 엘스, 리센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송파가 30% 빠질 때 강남, 서초 15% 빠졌습니다. 근데 일단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는 소규 작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건 시세의 변동이 없는 거고요. 떨어졌던 것들이 조금 올려서 매물이 나가니까 이제 지수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요. 네. 오히려 송파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긴 하는데 이거를 전국적인 상승이나 뭐 권역적인 상승을 보기는 어렵고요. 예, 급락했던 곳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급락했던 곳들이 반등을 하는 거는 이제 다시 조금 심리를 찾아가면서 시장이 좋아지는 어떤 신호탄 같은 거예요? 아니면 요거는 큰 대세 하락 구간에 있을 약간의 뭐 데드캣 바운스든 뭐 예. 이렇게 몇몇 지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작은 뭐 물결 같은 겁니까? 그게 이제 특정 단지에 있던 게 이제 광역으로 확대될 거냐 이 이슈가 있는데요. 예.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송파가 많이 빠졌네, 마포가 많이 빠졌네, 권역도 좋은데 많이 빠진 이유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워낙에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많다 보니까 매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많이 빠진 거죠. 이제 후행하는 것들이 이제 좀 빠져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강남도 빠지고 서초도 빠지고 다른 지역도 빠져줘야지 내가 빠진 게 좀 먼저 빠졌을 뿐이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서초나 강남은 거래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물로 높은 상태에 놔두니까 사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빠졌던 이제 마포나 송파 같은 경우에 왜 우리만 이렇게 빠지지?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는 너무 많이 빠졌네 하면서 수요가 몰리는데 이게 아직은 투자 수요는 당연히 아니고요. 결국 실거주 수요로 이제 오다 보니까 네. 선제적으로 많이 빠졌던 게 오르는 추세고 이게 다 올라갈 거냐 이건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세 상승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 이렇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기준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멈춰 있는 상태긴 한데 시장 금리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다가 예.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그래서 거래량만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부터 12월 달이 매달 1000건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맞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680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올해 1, 2, 3, 4월 달에 거래량이 좀 증가하긴 했어요. 네 자릿수 증가했는데 뭐 1월 달에 1,400건, 2월 달에 2,400건, 3월 달에 2,900건, 지금 4월 달 집계하고 있는데 한 2,600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와 지금 거래 엄청나게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한 3.5배 정도 거래가 활성화됐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가 활성화된 게 아닙니다. 거래가 엄청 적은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상반기 데이터가 월 평균 4,000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럼 지금 2,400건이라는 거는 그 평균의 60%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이 거래가 많이 된 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미 거래가 되게 적게 됐던 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좀 어느 정도 평균이 잡히겠죠. 네. 그때 월 평균 7,100건이 거래됩니다. 서울 아파트가. 되게 거래 많이 되네요. 아니 하긴 생각해 보면 예. 1,000만 인구인데 예. 7,100건 대비해 갖고는 네. 지금 거래량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평균은. 그래서 이거는 같아. 거래 회복이라기보다는 너무 기저 효과가 정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거래가 좀 회복된 거고요. 근데 이 거래량이 좀 회복된 게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약간 2009년도랑 비슷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도에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졌다 사자 막 사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2010년, 11년, 12년 동안 계속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2009년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허 의원님 준비해 주신 표를 같이 보여주시면은 지금 설명해 주시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예. 혹시 이거를 어떻게 띄워줄 수 월별 매매 건수 같은 거요. 지금 아파트 이제 벌집 순환 모형이랑 요 옆에 있는 벌집 순환모형 그냥 설명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워낙 이게 우리가 거래량 갖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가격도 약간 반등하는 것 같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럼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사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거래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좀 낮은 수준이다. 증가했어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거래량하고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죠, 과거에도. 그래서 이게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건데 벌집이 이제 육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국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수요자도 그렇고 투자 수요도 있으니까 거래량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죠, 사람들이요? 안 삽니다. 안 사는데도 가격은 더 폭등해요. 그게 최근으로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 2021년. 거래량은 줄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렇죠. 네. 그때가 일종의 패닉 바잉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건 네. 거의 패턴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이제 또 올라갈 게 없다 생각하는 거고요. 네. 실수요자들은 야 지금 안 사면 지금 못 사는데 하면서 사기 시작하는데 거래량은 줄지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은 더 올라가기 힘들 거 하면서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2021년도 하반기입니다. 21년 하반기. 예.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이미 가격은 고점을 유지는 하지만 예. 거래량은 쭉쭉 빠지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침체기가 되면은 거래량이 폭락을 해요. 근데 가격도 폭락을 하죠. 그게 작년 하반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또 어떤 생각하죠? 떨어졌네. 살까? 좀 살까? 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이제 그때네요. 그렇죠. 이게 4국면에서 5국면 침체기에서 불황기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황기 겹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회복 진입기로 갈 수도 있고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야 지금 사야 돼라고 해갖고 샀는데 실제 반등이 된 거죠. 근데 그 반등 자체가 일시적인 반등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가격이 오를 때도 정부가 정책을 내면은 6개월 정도 약간 하락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또 상승을 하잖아요. 네. 지금도 가격 자체가 실거래가 지수가 상승을 했듯이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이어 투 이어로 상승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쭉 이어지긴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이 집값이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는다.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냥 집값이 고정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예.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고정이다. 예,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냥 가정 자체가 집값은 고정. 집값 고정. 예. 그럼 전세값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지 않을까요? 전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 집값이 고정인데? 왜냐면 집값이 고정이니까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집 사면 아. 세금도 내야 되고 어차피 집값 예. 집 사봐야 안 오르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예. 보통 6국면이에요. 그럼 지금 전세 가격이 어떠냐? 지금 여전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격 자체가 내려가거나 고정인 상태에서 전세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 단계 가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빌라가 왜 전세가율이 높냐? 빌라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라 안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다 그게 보니까 중요해요.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
너무 이제 올라간 상태.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80%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0-30%만 떨어져도 이제 깡통 전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 부동산은 이런 사이클이 6가지 국면을 돌아가는 사이클이 혹시 기간이 대충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이건 뭐 알 수가 없습니까? 이제 이 사이클을 안다 해도 투자하기 어려운 게 네.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통 10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불황기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3개월 만에 끝날지 2년 이상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반등 패턴에서는 좀 어떤 그 양상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과거에는? 과거에요. 예, 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 사겠다는 사람이 되게 적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 그냥 시장에서 얘기할 때 누가 오면 주가가 고점이라고 얘기하죠. 주식 우리 정프로님? 아니 객장님 어떤 분들이 오시면 야 이거 고점이다 저런 분들도 투자로 오시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스님? 예, 예. 스님. 저점 이게 확인하기 되게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이 벌어져요. 뭐 10억 하는 집에 있는데 전세가 6억이죠. 집값이 안 오르고 거래가 잘 안 될까 뭐 7억까지 올라가요 전세가. 뭐 이번 전세 3개 새로 계약할 때는 그때가 됐는데 이번에 계약하면 8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을 살까 아니면 전세에 그냥 올려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근데 보통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기라고 그냥 할게요. 세대 요새 전세값도 올라가는데 그 전세값에서 2억만 더 보태면 집 살 수 있으니까 사. 이런 얘기할 때가 대부분 바닥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전세가하고 집값하고 붙는데 네. 실제 사람들이 야, 집값 올라가지도 않는데 왜 사요? 이제 이런 심리가 이제 팽배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전번을 보게 되면은 2012년 말 2013년 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V자 반등이 될지 예. 아니면 U자 반등이 될지 아니면 W자가 될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벌집 순환 모형은 예측을 할 때 이론 갖고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과거의 데이터 갖고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터졌고요. 외환위기가 1997년도에 터졌습니다. 근데 97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98년도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99년 말부터 가격이 올라요. 거의 V자 반등이죠. 근데 2008년도 가격이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외환위기 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막 사기 시작합니다. 네. 2009년 올라요. 그런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W자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럼 이제 97년의 외환위기 때의 반등의 패턴과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등의 패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데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환위기 때는 그 이후에 후속적인 타격을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뭐 그때 이후에 뭐 예. 유럽의 재정 위기도 있었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좀 있었던 예. 것 같은데요. 핵심입니다. 이게 국내 위기냐 오, 좀 국제 맞춘 위기 거예요? 완전 맞추신 거예요. 네네네. 국내 위기냐 국제 위기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국내 외환 위기는 국내 위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해결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니까 깔끔하게 올라가거나 아주 좋은 환경이 구성되는 거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글로벌입니다. 미국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유럽 재정 위기가 터졌어요. 이런 거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통해 하고 물가를 잡겠다고 하니까 미국 은행이 망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런 국제적인 이슈에 의한 것들은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도 고정됐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뭐가 또 터지게 되면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국내 위기일 때는 약간 V자 반등의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수도 있지만 국제적 위기일 때는 좀 더 길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외환위기 전에는 그 상승기 때 가격이 적게 올랐습니다. 근데 90년대 초반이 주택 200만 원 공급 대책이 있어서 공급이 많았을 때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가격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오른 상태에서 외환위기가 터졌고 국내 위기가 해결되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제 위기고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모든 패턴을 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그런 반등의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2009년도에 일시적인 상승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시장 접근을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사실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시는 분하고 실수요 관점에서 보시는 예. 분들은 많은 차이가 좀 있을 것 완전 같기는 차이가 해요. 있죠. 그러면 이거를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예.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혹은 예. 실수요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뭐 특별히 더 내려갈 것도 아니면은 이제 좀 마련을 해볼까 그런 고민들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하십니다. 예, 그래서 좀 그 양쪽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관점 측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굳이 움직이실 이유가 별로 없으세요. 예,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움직이는 분들도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거의 대부분이 고객인데 최근에는 고객보다 아는 분의 후배, 회사에 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와요. 뭐 이런 아파트 있는데 사도 괜찮냐 이런 거죠. 네. 예. 근데 그럴 때 사지 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봐야 돼요. 왜냐면 급락을 많이 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것들 뭐 고점대 30% 이상 빠진 것들이 있어갖고 뭐 그 정도 25에서 30% 빠졌으면은 여기서 더 떨어져도 많이치는 않을 거고 입지가 괜찮으니까 그 구매해라. 아니면은 거기는 15%밖에 안 빠졌는데 최소 20% 이상 빠진 다음부터 그때 사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때 고민해도 좀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는요? 전세는 요새 피해 사례 굉장히 많은데 예. 뭐 심지어 전세 없애야 된다, 뭐 없어질 거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던데. 예, 특히 또 어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전세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전세 제도를 없애고 연착륙을 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만들겠죠. 근데 그렇다고 전세가 다 없어지냐라고 하게 되면 않겠죠. 쉽지 않죠. 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란 제도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입자가 있고 임대인이 있겠죠. 그럼 임대인은 좋아요. 내가 전세해서 갭 투자를 하니까 좋은 거고요. 세입자는 내가 다달이 돈 나가는 게 아니고 전세금으로 그렇죠.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안정적이다.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되면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그런 위험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전세가 월세가 된다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와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건도 터졌고 결국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사기꾼들은 또 사기를 치거든요. 그렇겠죠. 보이스피싱과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보이스피싱을 막겠다 하더라도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빌라라는 것 자체가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율이 높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월세화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월세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월세화 됐을 때 이 주거 문화가 좀 바뀔 거로 예상이 돼요. 그 얘기는 내가 전세를 놓고 보면은 또 신축 빌라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작은 돈으로 전세를 놓으니까 시설 관리에 엉망이고 뭐 안정상의 위험이 있더라도 참고 살아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월세로 가면 달라집니다. 내가 다달이 돈을 내는데 이것밖에 관리를 안 해줘? 이런 시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일반 개인들보다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회사들이 아파트만 지어서 돈을 벌었거든요. 예. 일반 건설 회사들이 이런 빌라를 건축을 하고 거기서 그 건축한 거를 관리하고 거기서 매출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 사업이 될 수 맞습니다. 있다고요. 예. 그 예전에 푸르지오 빌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기업형 임대가 좀 예, 있었잖아요. 근데 기업형 임대 같은 게 우리 똑같이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예, 예. 아파트를 지어갖고 하는 건데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거는 이 기업들이 크게 메리트 못 느껴요. 그냥 아파트가 분양하지 아파트 분양도 잘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게 아파트가 될 수 없으니까 빌라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존재하겠죠. 이 빌라 쪽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까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일본 같은 게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기본적으로 월세 문화고 아파트보다는 주택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데 일본에는 이런 기업형 임대를 사업화로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뭐 네오팔레스라든지 대동건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이 대동건탁, 다이토 겐타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매출이 1조 6천억 엔이에요. 우리나라로 16조입니다.
그 매출이? 기업형 예. 임대하는 회사예요? 예. 근데 그래서 기업형 임대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지?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1년 동안 짓는 주택 수가 4만 호예요. 엄청난 거죠. 지금 4만 호. 예, 4만 호. 서울 아파트가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이 3만 호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규모, 인구나 이 사이즈가 다르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월세를 살면은 내가 안정적으로 월세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뭘까요? 임대인. 예, 공실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겠죠. 그게 예.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공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임차인 관리예요. 임차인은 부닥치기 싫은 거예요. 예. 예, 그거를 대신해 줘요. 이런 거잖아요. 땅이 있어. 여기다가 대동건탁이 건물을 짓습니다. 예.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10년 동안 임대 관리를 해줘요. 근데 여기가 주택이 여러 호가 있다. 그리고 주택 하나에서 월세가 100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월세가 1,0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임대인 이걸 직접 관리하게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뭐 공실 생길 수도 있고. 돈 달라고 또 이거를 전화해야 10년 동안 대동건탁이 우리가 지었으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관리해 줄게. 그리고 이게 총체적으로 했을 때 1,000만 원이 나오니까 우리가 850만 원 보장해 줄게. 아.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850을 땡큐네.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대동건탁은 어떻게 짓겠어요? 건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잘 지어요. 왜냐면은 문제 보수 생기면 자기가 더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되면은 일단 잘 짓고요. 그리고 관리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관리하는 아까 짓는 게 4만 호라 그랬잖아요. 관리하는 임대주택 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연간 4만 원면 한 40만 원은 되지 않겠어요? 예. 뭐 10년 하면 40만 호겠죠. 예, 예. 120만 호 관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니까 120만 원 예. 관리한다고요? 공실률이 2%예요. 120만 원에 예. 그러니까 와. 자기네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잘 짓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 회사 믿고 들어가겠구나. 믿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중고 자동차 시장 생각하시면 되세요. 회사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대동건탁이라는 회사입니다. 대동건탁? 예. 그래서 다이또 겐타크로 영어로 치시면 이제 대동건탁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게 전세제도에 연착륙 제도를 하면은 분명히 이런 제도가 나올 거야. 예, 결국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세입자들이 좋은 주거 환경에 살기 하기 위해서는 좀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선진 사례 확인해봐. 네네. 뭐 이런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참여해야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되게 네네. 어프로치를 하겠죠.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를 네. 좀 좋게 하는데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사실 네. 우리나라 정서로 따지면 이른바 슈퍼 다주택자 120만 원 가지고 있는 근데 그 120만 호라는 것 자체가 네. 그 회사가 보유하는 건 아니에요. 위탁 관리 주인은 따로 해주는 있어요. 거니까요. 예.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가 보통 빌라 같은 경우 건축비 적게 들어가거든요. 싸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회사는 당연히 잘 짓는 거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지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네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네. 데이터 쌓여 있으니까 뭐 A 라인, B 라인, C 라인,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었고 여기는 이게 좋아요. 근데 그걸 갖고 하니까 이 세입자의 수를 잘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예. 야, 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가 갈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사이즈가 다르겠지만 예, 잘 만들면은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좀 임차인들도 예, 적정한 비용을 주고 그에 네네. 걸맞는 주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좀 더 궁금한 이야기 많습니다만 오늘 또 시장이 또 곧 열리게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근데 듣고요. 오셨는데 이거 소개 한번 하게 해주셔야 뭐요?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자님 예? 좋습니다. 네. 저 잘 키워주실 겁니까? 부동산공화국 생존 지식 책을 이번에 좀 내셨다고 하는데 혹시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서점에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뭐 온라인 서점 등에서 뭐 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러피안 힐링 리조트 푼데르트 힐즈 숙박권과 푼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